첫 번째 도약. 1970년대 말 획기적인 한 연구에서 플라시보가 진짜 약처럼 엔도르핀 분출을 촉발할 수 있음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존 레빈 박사는 막 사랑니를 제거한 40명의 치과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플라시보를 주었다. 정말로 고통을 없애줄 진통제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게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연구원들은 그 환자들에게 다시 날록손이라는 뇌 속의 모르핀과 엔도르핀이 수용체를 화학적으로 닫아버리는 모르핀 기량제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 기량제를 복용한 환자들은 통증이 되살아났다고 호소했다. 이것은 플라시보 복용으로 환자들이 그들만의 천연 진통 완화제인 엔도르핀을 분출해냈다는 뜻이었다. 이 연구는 피험자들이 마음속으로만 통증 완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도 경험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플라시보 연구 역사에서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되었다. 그 환자들은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존재 상태 전반에서 통증 완화를 경험했던 것이다. 인간의 몸이 그렇게 진통제를 자체 제조하면서 스스로를 위한 약국처럼 기능한다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치유에 좋은 화학물질들을 무한대로 혼합해서 자체 제작한 천연약들을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의사가 처방한 약과 똑같은 약,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은 약 말이다. 1970년대의 심리학 박사 로버트 아더는 또 다른 연구를 통해 조건화라는 흥미로운 요소를 플라시보 논의에 추가했다. 유명한 러시아인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에 의해 유명해진 이 조건화 개념은 두 가지 일이 연결을 전제로 한다. 파블로프가 먹이를 주기에 앞서 종을 울리기 시작한 후로 종소리와 음식을 연결시키게 된 파블로프의 개들처럼 말이다. 언젠가부터 그 개들은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먹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자동으로 침을 흘리도록 조건화되었다. 조건화의 결과로 개들의 몸은 침을 흘리게 만든 최초의 자극인 음식이 없을 때조차 환경 속 새로운 자극에 침을 흘리며 생리적으로 반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건화된 반응에서는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적 프로그램이 의식적 마음을 능가해 상황을 관장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방식으로 몸이 실제로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의식적인 생각이 더 이상 통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파블로프는 개들을 음식의 냄새, 모습, 맛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킨 다음 종을 울렸다. 시간이 지나자 종소리만으로도 개들은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몸속의 생리적 화학적 상태를 바꾸었다. 개들의 자율신경계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화는 과거의 기억들을 내면에서 일어난 효과에 대한 기대와 결부시킴으로써 몸속의 무의식적 내면적인 변화를 창조해 결국 그 기대, 즉 예측했던 결과가 자동으로 일어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조건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의식적인 통제력은 줄어들고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은 더 자동적이 된다. 아더 박사는 그런 조건화된 반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먼저 실험용 쥐들에게
위통을 야기하는 시클로포스파미드라는 약물을 단 달콤한 사카린물을 먹여보았다. 쥐들이 그물의 달콤한 맛과 위장이 아픔을 연결시키는 조건화를 끝내고 나면 곧 시클로포스파미드를 탄 물을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더 박사가 알고 싶었던 것은 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부하느냐였다. 위통을 일으키는 달콤한 물에 대한 조건화된 반응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 기간을 측정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클로포스파미드가 면역체계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한 아더 박사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감염으로 쥐들이 갑자기 죽어나가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아더 박사는 연구 장치를 바꾸고 살아남은 쥐들에게 계속 사카린물을 강제로 먹였다. 다만 이번에는 시클로포스파미드를 섞지 않았다. 그런데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약을 더 이상 주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쥐들은 계속 감염으로 죽어나갔다. 로체스터 대학의 면역학자 니콜라스 코엔 박사와 함께 팀을 이루면서 아더 박사는 쥐들이 단무리의 맛과 면역력을 조화시키는 약의 효과를 연결시키는 조건화를 한번 만들고 나면 그 연결이 너무 강력해서 단지 단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그 약이 만드는 생리학적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장에서 살펴본 샘 론더처럼 아더의 쥐들도 생각만으로 죽은 것이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강력한 방식으로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기 시작했다. 동서양이 만나다. 그 무렵 인도의 구루 마하리시 마헤시가 가르친 초월 명상이라는 동양의 수행법이 1960년대 비틀즈를 시작으로 유명 인사들의 열렬한 호응에 힘입어 미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 명상법은 하루에 2번씩 20분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만트라를 반복하는데 그 목적은 물론 영적인 깨달음이었다. 그런데 이 수행법이 하버드의 심장병 전문의 허버트 벤슨의 주의를 끌었다. 벤슨은 이 수행법이 스트레스와 심장병의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데 흥미를 느꼈다. 그는 거기에서 영적 수행 과정에 따른 신비성을 걷어내고 이완 반응이라는 그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해 1975년에 낸 같은 이름의 책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벤슨은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멈추게 할 수 있고 그 결과 혈압을 낮추고 심박동을 정상으로 되돌려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상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집중을 하다 보면 좀 더 긍정적인 자세와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목사 출신의 노먼 빈센트 펄이 1952년에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이 책은 생각이 실제로 삶에 부정적으로건 긍정적으로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을 퍼뜨렸다. 이런 관점은 1976년 정치 분석가이자 잡지 편집자였던 노만 커즌즈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던 병을 어떻게 웃음으로 치유했는지 뉴 잉글랜드 의학지에 발표하면서 다시금 의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커즌스는 1년 후 출판한 베스트셀러 질병의 해부학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고 있다. 커즌스는 우리 몸의 세포들을 하나로 유지시키는 섬유상 단백질인 콜라겐의 손상을 야기하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일종의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강직성 척수염 환자 500명 중 1명 정도밖에는 회복이 안 된다고 했다. 커즌스는 엄청난 통증 때문에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힘들고
침대에서 돌아 눕기도 어려운 지경이었다. 피부 안쪽으로 거친 혹들이 생겨났고 심한 때는 입도 다물 수 없었다고 한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오래 살아온 탓에 그런 질병이 생겼다고 확신한 커즌스는 그렇다면 똑같은 이치로 좀 더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되면 그 같은 손상을 되돌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커즌스는 의사와 계속 상담하는 한편 비타민C를 대량 섭취하는 식이요법을 시작하고 막스 형제 영화를 비롯해 재미있는 영화와 코미디 쇼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10분 동안 크게 웃으면 2시간 동안 통증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결국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건강해질 때까지 웃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당시의 과학자들은 그런 기적 같은 회복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후성 유전학적 과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커즌스가 마음 자세를 바꾼 것이 몸속의 화학작용을 바꾸고 그것이 내면 상태를 바꾸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프로그래밍하게 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는 질병을 야기한 유전자들을 하향 조절하고 회복을 관장하는 유전자들을 상향 조절한 것이다. 그리고 몇 년 후 일본 스쿠바 대학의 연구원 케이코 하야시도 이와 똑같은 결과를 증명해 보였다. 하야시의 연구에서 1시간 내내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한 당뇨 환자들이 모두 39개의 유전자들을 상향 조절했는데 그중 14개가 NK 세포 활동에 관여했다. 이 유전자들 모두 혈당 조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환자들은 당뇨와 관련한 건강 강좌를 들은 날보다 혈당 조절에 더 큰 차도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웃음이 면역 반응에 관계하는 많은 유전자들의 영향을 주고 나아진 면역 체계가 혈당 조절을 좋게 한다고 추측했다. 환자들의 뇌가 촉발한 고양된 감정이 유전적 변형을 불러왔고 그 변형이 자연살해 세포를 활성화했으며 혈당 반응도 어느 정도 향상되었던 것이다. 커즌스가 1979년에 플라시보에 대해 말한 것처럼 그런 과정들은 약 속에 무슨 마술이 숨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 그 자체로 최고의 약제사이고 몸이 내린 처방이 가장 뛰어난 처방이기 때문이었다. 대체의학과 심신상관의학이 한창 자리를 잡아가던 그 즈음 커즌스의 경험에 영감을 받은 예일대학의 외과 전문의 버니 시걸은 왜 생존 확률이 낮은데도 어떤 환자들은 살아남고 생존 확률이 높은데도 어떤 환자들은 사망하는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암투병 생존자들 대부분이 거침없고 호전적인 사람들이며 치료 불가한 환자가 있을 뿐 치료 불가한 병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걸은 희망이 치유의 강력한 힘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면역체계의 가장 강력한 자극제로 천연의 묘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